번듯한 직장에 취업했다며 좋아했던 아들. 대학 졸업 후 취업 준비를 하던 아들은 좋은 곳에 면접 자리가 있다며 캄보디아로 친구와 함께 출국했습니다. 한 달 후 인천공항에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은 제가 보낸 그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깡마른 몸, 산발 머리, 그리고 완전히 생기를 잃은 눈. 평소 엄마를 끔찍이도 생각했던 착한 아들이 엄마의 수술비 마련을 위해 취업했던 곳이 사실은 범죄 소굴이었단 걸 알았을 때 저는 까무러 칠 뻔했습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가슴이 철렁하여 등줄기에 식은 땀이 흐릅니다. 어찌 보면 제가 제 아들을 지옥으로 밀어 넣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큰 복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강정이라고 합니다. 시장에서 30년째 반찬 가게를 하고 있어요.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무 씻고 멸치 볶고 김치 담그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왔습니다. 손님들은 제 반찬이 맛있다고 하시지만 솔직히 말하면 특별한 비법 같은 건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30년 동안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손맛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짠지처럼 꼬들꼬들하게 그렇게 버텨온 인생이에요. 남편은 현우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가 됐죠. 아들 하나 키우느라 정말 악착같이 살았어요. 새벽에 일어나 장 보고 반찬 만들고 손님 받고 저녁에는 또 다음 날 준비하고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자꾸 다리가 붓고 피곤하고 숨이 차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성심 부전증이라고요. 그때 저는 솔직히 겁이 났어요. 근데 더 걱정됐던 건 현우였습니다. 아직 대학생인데 엄마가 아프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싶어서요. 그래서 현우한테는 대수롭지 않은 척 했어요. 엄마 괜찮아. 약만 먹으면 돼. 그렇게 말했죠. 근데 현우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리한 아이였어요. 병원 진단서를 몰래 봤나 봐요. 그날 이후로 현우가 달라졌습니다. 학교 끝나면 더 부지런히 가게로 달려왔고 제가 무거운 걸 들려고 하면 먼저 뺏어서 들었어요. 엄마, 잠깐 쉬어. 오늘은 콩자반 간이 딱 맞네. 그게 현우가 매일 저한테 하던 말이에요.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힘든 인생도 버틸만하다 싶었어요. 현우만 있으면 다 괜찮을 것 같았죠. 현우는 제 자랑이었어요. 공부도 잘했지만 그것보다 더 기특한 게 효심이 깊은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엄마 가게 가야 되라고 했대요. 다른 집 아들들은 대학생 되면 엄마 얼굴도 안 보고 싶어 한다는데 우리 현우는 달랐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그러더라고요. 정이야, 너 전생에 나라 구했나 보다. 어쩜 아들이 그렇게 착하냐고요. 저는 그 말 들을 때마다 쑥스러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이자 유일한 기쁨은 바로 현우였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졌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병원 침대였어요. 링거를 맞고 있었고 현우가 제 옆에 앉아서 울고 있었죠.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선생님은 현우 손을 꼭 잡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당장 신장 이식을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귓속이 윙윙거리고
의사 선생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우를 봤어요. 현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21살 청년이 그렇게 무너지는 얼굴을 저는 처음 봤어요.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한테 미안했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엄마 걱정을 시키다니. 제가 좀 더 건강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밤 현우는 병원 간이 침대에서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자는 척하면서 현우를 봤습니다. 현우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계속 검색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신장 이식 수술비를 알아보고 있었대요. 수술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몇 천만 원이에요. 30년 동안 반찬 가게에서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현우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말수도 줄어들었고요. 저는 현우한테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 천천히 하자고요. 근데 현우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현우가 무언가를 결심한 건요.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현우의 그 절박한 효심이 나중에 우리 모자에게 어떤 지옥을 가져올지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겨울처럼 차가웠어요. 신장 이식 수술비, 그 큰 돈을 어디서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현우가 들어왔는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친구 하나가 함께 왔더라고요. 민준이었어요. 민준이는 현우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둘도 없는 절친이라고 했죠. 민준이네 집도 넉넉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참 착하고 싹싹한 아이였습니다. 가게 일도 가끔 도와주고 명절 때면 세배하러 오고 저한테는 거의 둘째 아들 같았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인데 이런 것까지 사오다니. 민준아, 고맙다. 괜히 이런 거 사오지 말고.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라도 해야죠. 민준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그 미소가 뭔가 평소보다 조금 밝아 보였어요.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었죠. 현우가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는지 눈밑이 까매져 있었어요. 저는 현우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아. 그런데 현우가 입을 열기도 전에 민준이가 먼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좋은 정보 하나 알아냈어요. 저는 민준이를 봤습니다. 민준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캄보디아에 IT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 한국 사람들 많이 뽑는데요. 급여도 엄청 좋고요. 한 달만 일해도 어머니 수술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캄보디아요? 그게 어디 있는 나라인지도 잘 모르는데 현우를 그 먼 곳으로 보내야 한다고요? 민준아, 그게 캄보디아가 어디야? 멀지 않니? 동남아시아에 있어요. 비행기로 5시간 정도 걸려요. 멀긴 한데 어머니, 조건이 정말 좋아요. 숙소도 회사에서 제공하고 항공권도 다 회사에서 해준대요. 민준이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뭔가 불안했어요. 왜 그렇게 좋은 조건일까? 세상에 공짜는 없는데. 현우가 제 손을 더 세게 쥐었어요. 엄마, 저 면접 보러 갈게요. 현우야. 민준이가 알아봐 줬는데 엄청 좋은 회사래요. IT 회사니까 제 전공이랑도 맞고요. 엄마, 저 꼭 가고 싶어요. 현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현우 얼굴을 봤습니다.
아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현우가 이미 결심했다는 걸요. 안 돼, 현우야. 그 먼 곳을 어떻게 가? 너 여권도 한 번 안 써봤잖아. 엄마 괜찮아. 그냥 천천히 하자. 돈은 어떻게든 되겠지.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민준이가 옆에서 거들어줬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도 같이 면접 보러 가요. 제가 현우 옆에서 꼭 지킬게요. 그리고 회사가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인터넷에 후기도 많고요. 민준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저한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회사 사진들이 있었어요. 깨끗한 사무실, 웃고 있는 직원들. 겉보기에는 정말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현우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현우 표정을 보니까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꼭 수술비 만들어 올게요. 현우가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21살 청년이 엄마 앞에서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알았어. 근데 위험한 일은 하지 마. 알았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냥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만 하는 거래요. 민준이가 밝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현우 옆에 붙어서 챙길게요. 저희 일주일 후에 출국해요. 금방 다녀올게요. 그렇게 해서 현우의 캄보디아행이 결정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현우 눈빛이 너무 절박해서 저는 그냥 허락해버렸습니다. 일주일은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현우는 여권을 급하게 만들고 짐을 쌌어요. 저는 퇴원해서 집에 있었는데 출국 전날 밤 현우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현우 손을 꼭 잡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힘들면 바로 들어와. 알았지? 네, 엄마. 그게 제가 정상적인 현우를 본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현우가 캄보디아로 떠난 건 4월 초였어요. 공항까지 배웅을 가고 싶었지만 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국하기 전 현우가 마지막으로 전화했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하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현우와 떨어지는 거였거든요. 21해 동안 단 하루도 떨어져 본 적 없었는데 그것도 그렇게 먼 나라로 보내다니 가슴 한편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가게 일을 하면서도 계속 휴대폰만 쳐다봤습니다. 현우한테 연락이 올까 봐요. 손님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냥 시계만 계속 쳐다봤죠. 비행기 타면 연락 못하는 거 아니까 그냥 참고 기다렸습니다. 밤 11시쯤 됐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현우였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지금 숙소인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민준이랑 같은 방 써요. 현우 목소리가 밝았어요. 저는 그 목소리 듣자마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이다. 잘 도착했구나. 밥 먹었는지 피곤하지 않은지 물어봤고 현우는 괜찮다고 했어요. 내일 면접이니까 빨리 자라고 했죠. 다음 날도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면접을 잘 봤대요. 회사 분위기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했대요. 그리고 내일이면 민준이랑 같이 한국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이틀 만에 돌아온다니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구나 싶었죠. 그날 저녁엔 현우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여놨어요. 내일이면 집에 올 테니까요. 가게 일도 일찍 끝내고 현우 방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요. 다음 날이 됐는데 현우가 안 왔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 거예요. 가게에서 반찬 포장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 혼자 들어섰습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봤는데 현우가 없었어요. 민준이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민준이 표정이 이상했거든요. 기쁜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복잡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만 먼저 왔어요. 제 손에서 반찬통이 떨어질 뻔했어요. 민준이 급하게 제 팔을 잡아줬고 의자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현우는 어디 있냐고 물었죠. 민준이가 설명하더라고요. 현우는 합격했는데 자기는 떨어졌대요. 회사에서 현우는 당장 다음 주부터 일 시작하래서 혼자 남았다고요. 저는 잠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같이 면접 본 거 아니었나요? 왜 현우만 남는 거죠? 저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서 현우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현우가 받았습니다. 엄마, 저 취업했어요. 월급이 진짜 많대요. 한 달만 일하면 엄마 수술비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현우 목소리가 엄청 밝았어요. 너무 신나 있었습니다. 숙소도 좋고 동료들도 친절하대요. 이제 수술비 걱정 끝이라고 했어요. 저는 현우 혼자 남으면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민준이도 없는데 괜찮겠냐고요. 현우는 괜찮다고 한국 사람들도 많고 다들 잘해준다고 했습니다. 계속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현우 목소리가 너무 좋아 보여서 그냥 믿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죠. 힘들면 바로 들어오라고 당부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민준이는 한참 동안 가게에 있다가 갔습니다. 가면서 계속 미안하다고 했어요. 같이 못 가서 죄송하다고 현우 혼자 두고 와서 마음이 안 좋다고요. 저는 민준이 잘못이 아니라고 오히려 현우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뭔가 불안했거든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쳐다봤습니다. 현우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혼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근데 며칠 동안 현우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사진도 보내줬어요. 깨끗한 사무실 사진, 회사 동료들이랑 찍은 사진. 다 좋아 보였어요. 현우가 웃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현우는 매일 전화했고 저는 조금씩 안심하기 시작했죠. 그래, 우리 아들 잘하고 있구나. 곧 수술비 벌어서 올 거야. 시장 아주머니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우리 현우 캄보디아에서 좋은 회사 취업했다고요. 그런데요. 일주일 후 현우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죄송해요. 저 회사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겁먹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문제냐고 다친 거냐고 물었죠. 현우는 실수로 뭔가를 했다고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걸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현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1해를 함께 살아온 엄마니까 알아요. 우리 현우가 지금 얼마나 겁에 질려 있는지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회사 중요한 파일을 날려버렸어요. 현우가 울먹이면서 말하더라고요. 회사 서버에 있던 중요한 데이터를 잘못 건드려서 삭제했대요. 그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회사에서 난리가 났다고 했어요. 현우야, 진짜야? 그럼 어떡해? 엄마,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해요. 이거 안 보내면 제가 엄청난 돈을 물어줘야 해요.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한대요. 엄마, 제발.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제발. 1,000만 원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1,000만 원이 어디 작은 돈인가요?
30년 동안 반찬 가게 하면서 모은 비상금이 고작 1,500만 원이었는데, 현우야, 그게 엄마가 그 큰 돈을 어디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같이,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근데 이거 안 보내면 저 여기서 못 나와요. 경찰한테 넘어간대요. 엄마, 현우가 전화기 너머로 울고 있었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현우가 저를 살리려고 그 먼 곳까지 간 거잖아요. 제 목숨 때문에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알았어, 현우야. 엄마가 어떻게든 보낼게. 울지 마. 괜찮아. 엄마, 정말 죄송해요. 꼭 갚을게요.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저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1,000만 원.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야 하나. 다음 날 새벽 저는 은행 앞에서 기다렸어요. 문 열리자마자 들어가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아파도 병원 안 가고 옷도 안 사고 그렇게 모은 돈이었죠. 은행 직원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큰 돈을 왜 찾냐고요. 저는 대답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냥 급한 일이 있다고만 했습니다. 직원이 확인서에 도장 찍으라고 했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도장을 제대로 찍지도 못했어요. 1,000만 원을 손에 쥐었을 때 돈이 얼마나 무거운지 처음 알았습니다. 30년의 무게였어요. 그 돈을 들고 집으로 왔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현우한테 전화했어요. 현우야, 엄마가 돈 만들었어. 어디로 보내면 돼? 엄마, 정말 죄송해요. 계좌번호 문자로 보낼게요. 얼마 후에 문자가 왔어요. 낯선 이름의 계좌였습니다. 현우 이름이 아니었어요. 저는 잠깐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회사 계좌겠거니 했죠. 은행에 가서 송금했습니다. 1,000만 원을 보내는데 손이 떨려서 숫자를 제대로 입력하지도 못했어요. 은행 직원이 도와줬어요. 송금 완료 버튼을 누르는 순간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우한테 전화했어요. 현우야, 보냈다. 확인했어? 네, 엄마. 받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꼭 갚을게요. 됐어. 괜찮아. 너 이제 괜찮은 거지? 네, 엄마. 이제 괜찮아요. 회사에서도 이해해줬어요. 엄마, 사랑해요. 그래, 조심해. 앞으로는 조심하고. 그게 제가 들은 현우의 마지막 목소리였어요. 다음 날부터 현우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꺼져 있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어요. 카톡도 메신저도 모두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처음엔 휴대폰이 고장난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틀이 지나도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겠다고 했어요. 경찰관이 말하더라고요. 성인은 며칠 지나야 신고할 수 있다고요. 저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제 아들이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끊겼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요. 경찰에서 대사관에 연락해줬어요. 대사관에서는 현우 이름으로 조회를 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대요. 출입국 기록만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외교부에도 전화했고 국회의원 사무실에도 전화했어요. 갈 수 있는 곳은 다 찾아갔습니다. 근데 다들 하는 말이 똑같았어요. 기다려보라고요. 그때 민준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현우 연락 안 돼요? 저한테도 연락이 없어요. 걱정돼서 미칠 것 같아요. 민준이도 울고 있었어요. 현우를 찾아야 한다고 같이 찾자고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가 고마웠어요. 이렇게 현우를 걱정해 주다니. 민준이랑 저는 매일 만나서 현우를 찾는 방법을 의논했어요.
인터넷도 뒤지고 SNS도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근데 현우는 마치 처음부터 이 세상에 없던 사람처럼 모든 흔적이 끊겼어요. 카드 사용 내역도 멈췄고 휴대폰도 꺼져 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요. 현우가 사라진 지 2주가 지났어요. 저는 매일 경찰서에 전화했고 대사관에도 연락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어요. 현우는 그냥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현우가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꿈이었어요. 엄마 살려줘 하면서 울고 있는데 저는 현우를 찾지 못하는 꿈이었죠. 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가게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손님이 와도 멍하니 있었고 반찬을 태우기도 했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걱정했어요. 제가 너무 말랐다고 밥은 먹고 다니냐고 물어봤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아무것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민준이는 계속 저한테 연락했습니다. 현우 소식 있냐고 자기도 계속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올 때마다 저는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어요. 적어도 현우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을 거예요. 강력팀 형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지금 잠깐 서에 나오실 수 있으세요? 형사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현우를 찾았나? 아니면 나쁜 소식인가?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지만 급하게 가게 문을 닫고 경찰서로 달려갔어요. 형사님이 조사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잔뜩 놓여 있었어요. 어머님 앉으세요. 이민준 씨 관련해서 좀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민준이가요? 무슨? 형사님이 휴대폰을 꺼내서 저한테 사진 몇 장을 보여줬어요.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준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그 착한 민준이가 아니었어요. 문신한 중국인 남자들이랑 어깨동무하고 웃으면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며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이 얼굴. 그건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더 있습니다. 형사님이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여러 사람의 통장 사진들이었어요. 대포 통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범죄에 쓰이는 계좌들이래요. 그리고 현금 다발을 세고 있는 민준이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민준이란 말인가? 현우랑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우리 집에 세배하러 오던 그 착한 민준이가 어머님, 저희가 이민준 씨를 추궁했습니다. 형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는 형사님 얼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이민준 씨가 이현우 씨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긴 주범입니다. 그 순간 제 귓속이 텅 비는 것 같았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형사님 입이 움직이는 게 보였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팔아넘겼다고요? 민준이가 현우를 조직에서 이민준 씨한테 현우 씨 한 명당 50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이민준 씨는 현우 씨 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속여서 보냈습니다. 세상에, 제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우 씨가 보낸 1,000만 원도 모두 이민준 씨가 설계한 겁니다. 회사 일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돈을 뜯어낼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제가 믿었던 민준이가, 현우의 가장 착한 친구였던 민준이가 내 아들의 효심을 이용해서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니. 저랑 같이 경찰서 다니면서 어머니, 현우 꼭 찾을 거예요 라고 했던 그 말들이
저를 안아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던 그 모든 게 전부 거짓이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형사님이 물 한 잔을 건네줬어요. 저는 물을 마셨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토할 것만 같았어요. 민준이가 정말, 정말 그랬어요? 네, 어머님. CCTV 증거도 있고 통화 기록도 있습니다. 이민준 씨가 캄보디아 조직과 한국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울음이 나왔어요. 분노와 배신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제 아들을 지옥으로 보낸 사람이었어요.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병원에서 어머니, 제가 현우 옆에서 꼭 지킬게요라고 했던 그 얼굴. 가게에 와서 저도 현우 걱정돼서 잠이 안 와요라고 했던 그 얼굴. 모두 거짓이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민준이가 내 아들을 팔았어.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형사님이 저를 부축했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1,000만 원도 결국 민준이 손에 들어간 거였어요. 제 아들을 팔아먹은 그 더러운 손에요. 경찰서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아요. 어떻게 걸어왔는지, 어떻게 문을 열었는지,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현우 방문을 열었어요.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 벽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 현우가 좋아하던 책들,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근데 현우는 없었습니다. 저는 현우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현우 베개를 안고 울었습니다. 민준의 죄에 대한 분노와 현우한테 대한 죄책감으로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민준을 너무 믿어서 제가 현우를 보낸 거잖아요. 괜찮아. 민준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던 게 저였어요. 결국 제가 현우를 지옥으로 보낸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귀신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눈은 푹 꺼지고 뺨은 쏙 들어가고 저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민준이는 처벌받겠지만 현우는 못 찾을 수도 있겠다고. 내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현우는 민준이가 처벌받는 거와는 별개로 찾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요. 그리고 민준이가 저지른 일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저는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저기, 제보하고 싶은데요. 제 아들이 친구한테 속아서 캄보디아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 받은 PD가 천천히 말해보라고 했어요. 저는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만성심 부전증에 걸린 엄마를 살리려고 캄보디아로 간 효자 아들. 그런데 절친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넘겼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우는 행방불명이라는 것. PD가 관심을 보였어요. 이틀 후에 방송국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발, 우리 현우 좀 찾아주세요. 엄마 살리려고 갔다가 친구한테 팔려갔어요. 저는 카메라 앞에서 울었어요. 부끄러운 줄도 몰랐습니다. 그냥 현우를 찾고 싶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고 신문에도 났어요. 인터넷에는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만성심 부전증 어머니를 위한 효자 아들, 절친의 배신으로 범죄 조직에. 댓글들이 달렸어요. 수천 개,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현우를 응원해줬어요. 민준을 욕했어요. 저를 위로해줬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현우 씨 꼭 무사히 돌아오길. 이민준은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친구를 팔아넘길 수가 있나? 강정희 어머님, 힘내세요. 전 국민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갔어요. 수십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정치인들도 이 문제를 거론했어요. 국회에서도 논의가 됐다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어요. 강력팀에서 국제범죄팀으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대사관과 협력해서 현우를 찾기 시작했죠. 저는 매일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형사님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곧 소식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길고 긴 한 달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냥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형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현우 씨를 찾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요? 정말 찾았어요? 우리 현우를? 네, 캄보디아 경찰이 조직 아지트를 급습했습니다. 거기서 현우 씨를 구출했어요. 현우가 살아있어요? 네, 살아있습니다. 곧 한국으로 귀국할 겁니다.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울었어요. 온 국민의 염원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제 사연을 들은 수많은 분들이 청원도 하시고 민원도 넣어주시고 기도도 해주셨어요. 뉴스에서도 속보로 나왔어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려간 효자 아들 한 달 만에 극적 구출. 사람들이 축하해줬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울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이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모두가 함께 울었어요. 근데요, 저는 순수하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를 찾았다는 기쁨보다 민준을 믿었던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더 컸어요. 제 아들을 팔아넘긴 그 친구를 저는 믿고 같이 울고 같이 경찰서를 다니면서 현우를 찾았잖아요. 그 모든 순간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이가 가게에 와서 어머니, 저도 현우 걱정돼요 라고 했던 그 순간들. 그게 전부 연기였어요. 저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또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현우가 귀국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인천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현우.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공항 입국장은 기자들로 가득했어요. 카메라가 수십 대 있었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었습니다. 현우의 사연이 워낙 유명해져서 언론에서 다들 취재를 나온 거였어요. 저는 입국장 문만 쳐다봤습니다. 언제 나올까, 언제 나올까. 초침이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현우가 나왔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본 것은 현우가 아니었어요. 현우의 형상을 한 무언가였습니다. 깡마른 몸,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말랐어요. 산발처럼 헝클어진 머리, 더럽고 남루한 옷.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현우의 눈이었습니다. 생기가 완전히 사라진 죽은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제 아들이라고? 한 달 전에 밝게 웃으며 떠났던 그 아이가 이렇게 변해서 돌아왔다고? 현우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현우가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21살 청년이 공항 바닥에서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셔터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현우한테 달려갔어요. 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현우 몸이 너무 가벼웠어요. 뼈만 남아 있었어요. 괜찮아, 현우야.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저는 현우를 안고 울었어요. 현우도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우리는 공항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주변 사람들도 같이 울고 있었습니다. 현우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병원에 먼저 가야 한다고 했지만 현우는 집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현우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현우가 제게 말했어요.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조직원들이 현우를 납치했대요. 여권을 빼앗기고 휴대폰도 빼앗겼다고 했어요. 어둡고 지저분한 건물에 갇혀서 매일 폭행당했다고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대요. 도망치려고 하면 때렸고요. 현우는 그곳에서 한 달 동안 지옥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바보같이 민준이를 믿어서. 아니야, 현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도 민준이를 믿었어. 우리 둘 다 속은 거야. 저는 현우를 꼭 안아줬어요. 현우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21살 청년이 아기처럼 울고 있었어요. 며칠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사연을 들은 국민들이 모금을 시작한 거예요. 강정희 어머니의 신장 이식 수술을 도와주세요라는 캠페인이 인터넷에 올라왔고 수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모금액이 점점 늘어났어요.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일주일 만에 수술비가 모두 마련됐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다니. 저는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언젠가 기증자가 나타나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민준이 들어왔어요.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검사가 민준의 죄를 낭독했습니다. 인신매매, 사기, 조직범죄. 죄목이 한참 이어졌어요. 방청석에서 사람들이 민준을 향해 야유를 보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으셨어요. 피고인 이민준은 피해자의 효심을 악용하여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죄로 징역 8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8년. 그게 현우가 당한 고통에 비하면 충분한 벌일까요? 다음은 현우의 재판이었습니다. 현우도 법정에 섰어요. 현우는 떨고 있었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현우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건 것도 사실이라고요. 비록 강제로 시켰지만 범죄에 가담한 건 맞다고 했습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으셨어요. 피고인 이현우는 납치되어 강제로 범죄에 가담했으나 법은 냉정합니다.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현우도 법정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판장님, 제발, 우리 현우는 엄마 살리려고. 저는 울부짖었어요. 판사님도 눈시울을 붉히고 계셨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울고 있었어요. 현우가 저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견딜 수 있다고. 그런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법정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현우는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1년형을 받았어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주 면회를 갔어요. 유리 너머로 현우를 만났죠. 현우는 점점 살이 올랐어요. 교도소 밥을 먹으니까 몸이 좀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제가 아는 그 밝던 현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몸은 어때요? 약은 잘 먹고 있어요? 현우는 면회 올 때마다 제 걱정만 했어요. 자기는 괜찮다고,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알았어요. 현우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요. 저는 그 사이에 치료를 받으면서 기다렸습니다. 신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놨고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국민들이 모금해 주신 수술비는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가끔 그 통장을 보면 눈물이 났어요. 저를 위해 1000원, 10,000원, 10만 원. 이렇게 조금씩 보내주신 분들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방송에서도 몇 번 더 제 이야기가 나갔어요. 현우가 교도소에 있다는 것,
저는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계속 응원해줬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수술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6개월. 생각보다 빨리 기회가 왔습니다. 기적이었어요. 수술 전날 밤 저는 교도소에 있는 현우한테 편지를 썼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빠뚤했지만 제 마음을 다 담아서 썼습니다. 현우야, 엄마 내일 수술한다. 무섭긴 한데 내가 나를 위해 그렇게 고생했는데 엄마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잖아. 엄마 꼭 건강해져서 나올게. 너 나올 때까지 기다릴게. 사랑한다, 우리 아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있을 때 저는 계속 현우 생각만 했어요. 현우야, 엄마 곧 나아. 조금만 기다려.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게 국민들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현우 출소하는 날 저는 교도소 앞에서 기다렸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곧 현우를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현우가 나왔습니다. 현우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에 살이 올랐고 표정도 조금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로를 안았습니다. 교도소 앞에서 엄마와 아들이 꼭 껴안고 울었어요. 엄마, 살아줘서 고마워요. 현우야, 돌아와줘서 고마워. 배신과 절망을 이겨낸 생존의 포옹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우가 자기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1년 전 그대로였어요. 현우가 침대에 앉더니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시 가게 일 도와도 될까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 같이 하자. 다음 날부터 현우는 저랑 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현우가 멸치를 볶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오늘은 멸치부터 볶을까요? 그래, 현우야. 오늘은 멸치부터 하자. 몸은 전보다 더 힘들었어요. 수술한 몸이라 무리하면 안 됐고 현우도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으니까요. 근데요,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사치스러운 성공, 큰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평범한 일상이 기적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착한 얼굴 뒤에 숨겨진 탐욕은 가장 소중한 것까지 앗아갑니다. 민준이처럼요. 근데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도와주신 수많은 분들처럼 선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삶의 가장 큰 성공은 1%의 작은 희망이라도 그것을 믿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우를 찾은 것처럼 기적적으로 사람들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은 것처럼요. 지금도 저와 현우는 매일 새벽 4시에 가게 문을 엽니다. 현우야. 네, 엄마. 오늘은 멸치볶음간이 딱 맞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